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어루는 대표 작가로서 시, 소설, 희곡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전 장르를 통달한 한편 법률가, 과학자, 정치가이기도 했던 괴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엄격한 성격이었으나 시장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매우 명랑하고 상냥하여 감수성이 풍부한 아들과 잘 통했다고 한다. 그는 형제운이 박복했다. 4명의 형제가 태어났지만 어려서 대부분 죽고 겨우 그와 여동생 단 둘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마저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떴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고 고파했던 이유도 이런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괴테의 첫사랑은 그의 나이 14살 때 찾아왔다. 연애 도사답지 않게 단테보단 늦되지만 그래도 꽤 조숙한 편이었다. 그의 첫사랑의 주인공은 이웃집 소녀 그레테엔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미숙한 사랑이었기에 그는 곧 시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 후에도 캐트앤이라는 한 부유한 집 딸을 짝사랑했는데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소녀였기에 그는 감히 가까이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캐트앤은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지만 자기는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촌놈에 불과하다는 자격지심에 말 한 번 못 붙여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접었다. 1766년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할 당시 그녀를 회상하면서 지은 작품이 바로 아나크레온풍의 시 아네트와 첫 희고 연인의 변덕이다. 바이마르에 정착한 시기인 1777년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자 괴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원인 모를 병치레 가자자 학교를 중퇴하고 귀향했다. 이따른 좌절과 고통으로 그는 인생에 대해 회의를 느꼈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얼마간을 살아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세도 차도가 보이고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했다.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소녀가 뜻밖의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 소녀는 마을교회 목사의 딸 프리데리케 브리온. 두 선남선녀는 얼마간 사귀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약혼을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괴테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 프리데리케의 품에서 영원히 도망치고야 말았다. 그가 왜 파혼을 선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의 약혼자였던 프리데리케조차도. 그 후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한과 그녀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는데 이때 겪은 내적 방황과 갈등이 훗날 그의 시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 괴테는 그녀와 나누었던 사랑을 바탕으로 만남과 이별, 들장미 등을 완성했고 최고의 걸작 파우스트에서 버림받는 순진한 처녀의 모티브로 그녀의 이미지를 차용했다. 물론 여주인공 이름은 그의 첫사랑이었던 그레트앤이었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스쳐간 여인들을 작품 속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시의 본질을 감정의 순수함에서 찾으려 했던 그의 정신적 산물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 들장미이다. 괴테의 문학에 있어서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에게 늘 멈추지 않는 창작력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그 아프로디테들로 인해 불타오르는 사랑의 힘으로 괴테는 꾸준히 펜을 들 수 있었고 사랑에 대한 고뇌와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괴테의 수많은 작품 중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읽히고 시대를 초월해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작품은 뭐니 해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일 것이다. 유명인들의 자살을 모방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로 부를 만큼 이 작품은 당시 큰 화제거리였고 괴테를 세계적인 거장에 자리앉힌 괴테의 문학사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괴테는 20대 초반에 자신의 절친한 친구 캐스트너의 약혼자였던 샬롯테 부프라는 여인을 열렬히 사모했다. 그녀는 홀아버지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밝고 쾌활하고 순수해서 볼 때마다 괴테를 감동시켰다. 그는 캐스트너보다 자기가 훨씬 나은 남자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만을 믿고 무턱대고 그녀에게 날이면 날마다 열심히 편지를 써 구애를 했다. 하지만 괴테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캐스트너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충격을 받아 순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후에 샬롯테는 괴테의 작품 속에서 온화하고 기품 있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묘사되곤 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한 나머지 괴테는 도망치다시피 낙향했다. 그 후 친분이 있던 외교 서기관 칼 비렐름 예루살렘이 친구의 아내에게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사랑을 품었다가 괴로움에 못 이겨 끈의 권총 자살을 선택했다는 비보를 접했다. 동병상련의 심정이었을까? 괴테는 예루살렘의 이야기와 자신이 겪었던 지독한 짝사랑의 홍역을 토대로 일기체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신들린 듯 불과 14주 만에 완성했다. 당시 유럽 최고의 문제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그의 나이 이제 막 애송이 딱지를 뗀 파릇파릇한 25 청년일 때다. 이 매혹적인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젊은이들은 자극적이고도 아름다운 로맨스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책은 단숨에 전 유럽을 휩쓸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소설 속 베르테르를 모방해 젊은 남자들은 파란색 상의에 노란색 조끼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게 유행이었고 실현당한 남자들이 베르테르처럼 자살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대중은 이 책을 사랑에 실패한 후 장엄하게 이별하는 법에 대한 지침서로 읽었던 것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말한다. 설령 비도덕적이고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하는 사랑의 상대가 비록 친구의 아내일지언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따라서 사랑에 실패하면 죽어도 좋다고.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소설 속 베르테르의 최후는 장엄하고 멋지고 남성다움의 상징이었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 당시 사랑 지상주의 불씨에 기름을 부어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냈다. 괴테는 이 한 권의 연애소설로 일약 독일 최고의 작가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되었고 독일 문학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물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칭찬과 찬사만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로서는 꽤 비도덕적이고 충격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데다가 결말이 불러오는 파장이 엄청나 혹독한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당시 괴테는 말했다. 책의 목적은 교훈이 아니다. 진실한 글은
교훈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 진실한 글은 칭찬하거나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신념과 신념에 따른 행위를 전개시키며 이를 통해 깨우치고 가르친다. 괴테가 작가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자 한 여인이 그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지성과 미모를 두루 겸비한 그가 그때껏 만나보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퀸카 릴리였다. 릴리가 괴테에게 적극적으로 구애 작전을 펼치자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아쉬워하는 타고난 사랑 지상주의자 괴테는 그럼 한번 사귀어볼까 하고 그녀와의 사랑 노름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괴테는 더 이상 가난한 무명 작가가 아니었다. 유럽에서 가장 불티나게 팔리는 책의 작가로 부와 명성을 모두 가졌으니 당연히 의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가 날 정말로 사랑할까? 혹시 내 돈과 명성이 욕심나 불나방처럼 나한테 덤비는 건 아닐까? 괴테는 자꾸만 의심의 눈초리로 릴리를 보게 되었다. 괴테는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은 그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로망을 언제나 가슴 가득 품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평생토록 갈망했고 그가 여자를 사귈 때 내세우는 유일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 얼마나 예쁘고 매력적이든 상관없이 매몰차게 내쳤다. 그의 지인들은 그가 릴리와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멋진 여성과의 결합. 충분히 축복받고 환영받을 만한 결혼이었다. 하지만 괴테는 이번에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곳으로 꽂고 숨어버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릴리, 아름다운 릴리에게라는 연시를 창작했다. 이쯤에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괴테의 연애 의존증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도가 심하다고 하여 행여 섹스 중독자나 육체적 관계에 집착하는 섹스 지상주의자로 오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괴테는 플라토닉 러브가 언제나 모든 것의 우선인 사랑 지상주의자였지 섹스 지상주의자는 결단코 아니었다. 1775년 괴테는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이후 제2의 고향이 된 바이마르 공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인구라고는 6,000명이 고작인 작은 공국의 통치자 칼 아우구스트 공작은 괴테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당시 작가로서 명성이 드높았던 괴테에게 추밀 고문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겼다. 괴테는 이 제2의 고향 바이마르에서 한 여인을 운명적으로 만나 꽤 오랜 기간 연정을 품었다. 바로 공작의 충신 슈타인 남작의 부인 샬로테 폰 슈타인, 일명 슈타인 부인이다. 아마도 그 당시 독일에서는 샬로테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다. 슈타인 부인은 당시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였기에 두 사람이 아무리 서로를 갈망한들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남녀 간의 그렇고 그런 애정 관계를 넘어서서 괴테의 문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동지 내지는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서신만 하더라도 1,500통이 넘는다니 두 사람 사이에 나누었던 정신적 교감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또 얼마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바이마르 공국에서 극소수의 귀족 중 한 사람이었던 슈타인 부인은 칼 공작의 모친인 아나 아말리아를
보피라는 궁녀로 오랫동안 활동한 탓에 당시 공국의 다른 여자들에 비해 보기 드물게 교양이 높고 박학다식하여 괴테의 말벗이 되기에 충분했다. 말벗뿐만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조언도 충분히 해줄 만큼 예술적 감각과 조예가 남달랐다. 두 사람은 지적인 면에서도 서로 통했던 까닭에 괴테와 슈타인 부인의 가깝고도 미묘한 관계는 10수년간 계속 이어졌다. 괴테가 야심차게 쓴 희고 타소가 무대에 올려졌을 때 공연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대체로 싸늘했다. 이 작품은 괴테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었건만 관객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서 인기도 없었다. 그때껏 자신만만했던 괴테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게 너무도 당연했다. 그러나 슈타인 부인은 타소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감동받았으며 그를 위로하는 편지까지 보냈다. 친애하는 추밀 고문관님께선 이 편지를 내일 아침에야 받으시겠지만 전 오늘 밤 늦게라도 당장 편지를 써 속달로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방금 타소의 공연을 보고 왔답니다. 작품을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하게 느껴져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까지 마음에 와닿아 모든 게 다 거대하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밤 당장이라도 당신께 달려가서 제가 받은 감동에 대해 주절주절 말하고 싶지만 당신의 간만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 같아 그만두고 말았지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황금 등잔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게 황금 등잔이 있다면 오늘 밤 몰래 가서 당신의 침실 앞에 걸어두었을 텐데 사랑스러운 당신,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아울러 이 밤에 열렬하게 당신을 기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집에 가서 소란스럽게 해 당신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경애하는 슈타인. 자신의 작품 속 대사 한마디에도 감동을 받아 이렇듯 열광하는 자의 편지를 읽으면서 세상에 어느 작가가 행복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괴테도 그녀에게 무한한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을 것이다. 곁에 있으면 포옹이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괴테는 그런 슈타인 부인에게서 자신의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조언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진정한 문학적 동반자의 모습을 찾았다. 그것은 다른 여성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오로지 슈타인 부인만이 괴테에게 줄 수 있는 일종의 엑스터시 같은 것이었다. 괴테의 수많은 연시 중 슈타인 부인에게 바치는 다소 격정적인 어조의 연시도 몇 편 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괴테는 바이마르에서의 자극 없는 일상이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추밀 고문관으로서의 성공적인 공직 수행과 칼 공작의 두터운 신임에도 불구하고 괴테의 내면 깊은 곳에선 창작을 향한 목마름으로 인해 불만과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어 갔다. 그는 때때로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다. 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다. 문학적 동지이자 지적인 연인 슈타인 부인이나 당대 최고의 알리트 헤르더와의 교제도 그의 마음속 갈증을 풀어주진 못했다. 두 사람 모두 2%쯤 부족한 연인이었기 때문이다. 가까이 하기엔 다소 먼 사랑하는 사람의 전부를 가질 수 없는 교제였기 때문이었으리라. 급기야 괴테는 바이마르 생활 10년 만에 도망치듯 로마로 떠났다. 1786년 9월 3일 새벽 3시
괴테는 카를로 비발이 칼스바트로 널리 알려진 그곳에서 야반 도주하듯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와 따뜻한 남쪽 나라로 향했다. 30대 중반의 괴테는 이탈리아의 명소 등등을 돌아보며 3년여 동안 마음껏 보헤미안 기질을 불태우며 자유를 만끽했다. 물론 우리의 추측대로 그의 여행에서 여자와 사랑이 빠질 리 만무했다. 1787년 12월 29일 괴테는 칼 공작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여행 중인 로마의 고리타분한 애정 관습에 대해 비아냥댔다. 그는 로마가 이성 관계에 있어선 그다지 건질 게 없는 별로 재미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편지와는 별도로 일명 통계에 입각한 로마 애정학 기고문이란 꽤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하나 동봉했는데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로마의 미혼 여성, 즉 처녀들은 다른 어느 곳의 여자들보다 훨씬 순결하다. 잘 알지 못하는 남자와의 접촉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며 혹 남자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잘해주면 즉각 이렇게 묻는다. 나와 결혼할 생각이 있으세요? 로마에서는 연애란 것도 없이 자기한테 호감을 표하는 적당한 남자가 생기면 바로 결혼식부터 올리고 보는 이상한 풍습이 있다. 로마의 처녀들은 멋진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마도 당시 로마는 엄격한 종교적 영향으로 남녀 간의 애정 문제조차 그토록 보수적인 성격을 띠었던 듯하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결혼을 전제로 할 때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미혼 여성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매우 엄격하고 배타적인 관습의 지배를 받았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는 편지에 적었다. 한 남자가 단골 식당 주인의 딸에게 종종 치근덕거렸는데 식당 주인이 이 남자에게 자기 딸과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 식당 주인은 이 남자를 교구청에 고발해버렸다. 사랑 의존증이 심각했던 괴테로서는 연애도 자유롭지 못한 로마에서 지낸다는 게 그다지 재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썩 내키진 않았지만 종종 그 부분에서만큼은 매춘부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실제로 그가 남긴 지출 장부엔 그런 낌새가 종종 엿보인다. 1787년 2월 21일 괴테는 나폴리로 떠나기 전 슈타인 부인에게 아주 애매모호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 그는 다음날 나폴리로 떠날 계획이라고 밝히고 회오리 바람처럼 아주 격정적이고도 뜨거운 어조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자신은 그녀에게 아직도 친밀감과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그녀를 한 번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게 필생의 한이 될 거라고 말했다. 내 존재의 온 신경줄을 다 동원해 나는 당신에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기억들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난도질을 합니다. 아, 내 사랑 로테어. 그대는 모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내 사랑을 자제해왔고 또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그대를 소유할 수 없음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다가 지쳐버렸는지 당신은 상상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내 사랑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로테어,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래도록 가슴에만 담아둔 말을 감히 그대 앞에 꺼내놓는 저를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때로는 연인으로서, 때로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로서 10수년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던 두 사람의 교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지켰던 정신적인 사랑과 문학의 동반자적 차원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괴테의 입장에서 그러한 슈타인 부인과의 애매모호한 관계는 그의 영혼의 성숙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괴테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영역 속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이전에 만난 여성들과 이후에 만난 여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진실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생각처럼 영원하지가 않았다. 언젠가는 와장창 깨지고 말 유리성 같은 관계였다. 괴테가 3년여의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한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한 게 화근이었다.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멋있는 연인을 빼앗기고 싶지도 않은 욕심 많은 여자의 질투심이었을까. 크리스티아네한테 첫눈에 반해서 육체적이고 격정적인 사랑에 빠져 이윽고 동거 생활을 시작하자 슈타인 부인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자신의 작가 인생에서 슈타인 부인의 소중함을 잘 아는 괴테는 그 어긋난 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했지만 부인은 한동안 괴테와의 공적인 만남만 가졌을 뿐 일체의 개인적인 만남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교계에서 그의 동거녀 크리스티아네를 천한 신데렐라로 폄하하는 데 일조했다. 괴테 역시 자신의 동거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억측과 소문의 중심에 그녀가 있음을 감지하고 나서 12년간 이어져 온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부인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괴테의 삶과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와의 인연의 끈을 다시 이었다. 스스로가 예감했던 것처럼 괴테에게 보낸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슈타인 부인은 이듬해 세상을 떴다. 괴테와 28년 동안을 함께한 동거녀 크리스티아네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여행에서 만난 여류화가 안젤리카 카우프만이라는 괴테 문학사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출신의 꽤 매력적인 미모의 여류 화가였던 안젤리카 카우프만은 당시 괴테보다 8살 연상이었고 예순이 훌쩍 넘은 베네치아의 화가 안토니오 추키의 아내였다. 괴테는 로마에 도착한 직후에 그녀를 알게 되었고 그녀의 첫인상에 대해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여자로 평하며 흡족해했다. 그의 이탈리아 친구들은 그가 안젤리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괴테는 1787년 2월경부터 안젤리카에게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탈리아 기행에 보면 그가 나폴리에 머물 때 그녀에게 2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괴테의 대부분의 연서들이 그러하듯 아쉽게도 이 편지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6월, 괴테는 나폴리에서 로마로 다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이때부터 급진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드넓은 마당발 인맥으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던 괴테를 로마 문인계로 끌어들여 다양한 인맥을 형성하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안젤리카가 로마에서 살롱을 운영했던 까닭에 괴테는 늘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살롱을 찾았고 자연스레 예술계 사람들과 조우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화가로서의 명성이 높았을 뿐 아니라 총명하고 재기발랄해 괴테의 마음을 차지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미술뿐 아니라 문학적 소양이나 재능도 풍부해서
괴테를 매번 감동시켰다. 여름 내내 두 사람은 한 집에서 함께 붙어 지내다시피 했다. 안젤리카는 괴테의 초상화를 그리고 괴테 또한 그녀를 위해 코르소가의 집에서 콘서트를 여는 등 두 사람은 의례 보통의 연인들이 그러하듯 각양각색의 이벤트를 준비해 사랑의 축제를 즐겼다. 무늬만 친구 사이였지 연인 사이나 다를 바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수많은 연서나 연시들이 오갔으리라 추측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다. 특히 연서들은 이탈리아 기행을 완성한 직후 괴테 스스로 폐기한 것 같다는 후대 괴테 연구자들의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후세에 남기기엔 다소 껄끄럽고 민망한 내용이 담겨있던 건 아닐까. 안타깝게도 안젤리카는 임자 있는 몸이었기에 그녀와의 사랑은 이상적인 사랑, 즉 정신적인 사랑으로서만 만족해야 했다. 슈타인 부인의 경우처럼 그 선을 넘기에는 괴테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안젤리카와도 만나면 기분 좋은,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수준의 매우 절제된 감정밖에는 나눌 수가 없었다. 괴테는 마치 종착역에 다다른 기차처럼 안젤리카와의 사랑이 더 이상 어떤 여지도 보이지 않자 회의를 느끼고 도망치듯 바이마르로 돌아왔다. 3년간의 이탈리아 기행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괴테 인성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은 괴테 특유의 고전주의적 예술관이 확립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물론이고 이 여행을 통해 크게 변모된 괴테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 옛 친구들과의 결별이 이어지며 긴 고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옛 추억과의 결별과 고독의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다.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괴테는 돌연 한 어린 여인과 동거 생활에 들어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 로맨스의 여주인공은 뜻밖에도 공장에서 꽃을 다듬는 일을 하는 여직공 크리스티안의 불피우스였다. 괴테는 어느덧 부록의 나이로 접어들었고 그녀는 아직 23살밖에 안 된 꽃다운 나이의 처녀였다. 당시 크리스티안에는 주밀고문관 자리에 있던 괴테에게 백수인 오빠의 취직을 부탁하러 갔다가 묘하게 인연이 되었다. 당시는 신분상의 위계질서가 엄격했던 사회였지만 대단한 사람 앞이라 하더라도 절대 기가 죽거나 위축되지 않는 크리스티아네의 당돌함이 괴테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애초에 크리스티아네는 괴테가 이전에 만났던 여인들과는 처음부터가 달랐다. 그 누구도 괴테의 여인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전혀 새로운 캐릭터의 인물이었다. 슈타인 부인을 비롯한 이전의 여인들이 예술적 교양이 철철 넘쳐 그의 영감을 자극하고 작품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지적인 캐릭터였다면 크리스티아네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캐릭터였다.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순진한 아가씨에 불과했다. 슈타인 부인을 비롯해 괴테의 주변인들은 그가 전혀 의외의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자 한때의 바람 내지는 호기심으로 치부했다. 얼마나 가겠어. 지금이야 연계에 맞들여서 좋아할 테지만 실증나면 얼마 못 가서 뻥 차버릴걸. 등등의 말로 비아냥댔다. 시기심 많은 여자들은 보잘것없는 이 평범한 아가씨가 괴테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만으로도 자존심 상하고 마뜩찮아 했다.
그녀의 출신 성분부터 트집을 잡아 거의 마녀 사냥하듯 그녀를 모질게 몰아붙였다. 요즘 세태로 비유하자면 어쩌다가 예쁘지도 않고 배경도 형편없는 한 평범한 일반인 여자가 인기 절정의 스타와 열애설이 나서 겪어야 하는 고초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녀는 괴테의 주변 사람들과 그를 흠모하던 많은 여인들한테 완전히 꽃뱀으로 낙인 찍혀서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했다. 그도 그럴 것이 괴테와 크리스티아네는 환경과 신분부터가 완전히 달랐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심 분야도 완전히 달라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었다. 괴테의 관심사가 예술, 문학, 학문, 정치 같은 것이었다면 크리스티아네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상 여자였다. 그 또래 평범한 집안의 젊은 아가씨들이 그러했듯 무도회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했고 밝고 쾌활했으며 매우 가정적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녀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녀가 괴테의 짝이 되기엔 부적자라고 천박해 보이는 게 당연했다. 그 무식이 통통 튀는 여자랑 무슨 대화나 제대로 하겠어.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나 통하겠냐고. 괴테가 벌써 노안이 왔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잡동사니를 데리고 살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데리고 잠만 자겠지. 당시 사교 모임에서 두 사람의 동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회자되면 사람들은 그토록 모질게 입방아를 찍고 희낙낙했다. 그 중심에는 슈타인 부인이 있었다. 괴테와 크리스티아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었다. 그녀의 신분상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했고 집에서 괴테의 손님 접대도 할 수 없었다. 철저히 그의 아내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배척당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크리스티아네가 죽을 때까지 무려 28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두 사람은 5명의 아이까지 낳고 보통의 여느 평범한 가정에 울타리를 이루고 살았다. 괴테는 자기 동거녀이자 자기 자식들의 엄마인 크리스티아네를 향한 세상의 왜곡된 시선을 굳이 바꾸려 들지 않았다. 애써 무덤덤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대신 당시 사교계의 1인자 슈타인 부인과의 12년간의 인연을 정리함으로써 자기 부부를 바라보는 왜곡된 세상의 시선에 말없는 시위를 한 셈이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것도 수상하게 여겼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즈음 크리스티아네의 건강이 악화되기 얼마 전에야 이루어졌다. 동거를 시작한 지 18년 만이었다. 그것도 혼란한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등 떠밀듯 올린 결혼식이었다. 하객이라곤 자녀들이 전부였다. 결혼식이 그렇게 늦어진 까닭은 괴테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서로 판이하게 다른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조화를 이뤄 별 트러블 없이 잘 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괴테의 복잡 다양한 여자 문제까지도 어린 아내 크리스티아네는 묵묵히 받아들였고 세인들의 왜곡된 시선조차도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십자가로 생각했다. 즉 크리스티아네는 괴테가 언제든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유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아무런 구속도 하지 않았으며 괴테 또한 크리스티아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안락하고 평안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두 사람의 가정은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평안이 유지되었다. 그 안에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강렬한 사랑은 없었지만 그래도 꺼지지 않는 은은한 촛불 같은 사랑은 항상 있었다. 그에 대한 증명은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서신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후,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훼손되고 분실되었지만 지금도 좋게 600여 통이나 남아있는 것을 보면 서로 많이 달랐던 두 사람의 각별함과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여보, 당신이 잘 도착했기를 바래요. 아우구스트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수요일에는 아우구스트를 데리고 소풍을 갈 생각이에요. 아우구스트가 아주 신나겠죠. 당신이 날 바이마르에 혼자 남겨두지 않기를 잘한 일 같아요. 여기선 늘 새로운 것을 봐요. 하지만 내가 언제나 바라는 것은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당신과 함께 보고 느꼈으면 하는 것이고 몇 시간이고 함께 정답게 얘기하며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난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이 행복할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언젠가 그런 행복한 날이 오겠죠. 그때는 당신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당신, 비록 우리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변함없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해줘요. 그럼 잘 지내요, 여보. 1793년 5월 13일 예나에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크리스텔. 이 편지는 그녀의 가정적이고 긍정적인 성품을 짐작케 한다. 그녀가 여행 중인 괴테에게 보낸 편지엔 여느 평범한 주부들과 다를 것 없이 아이들 얘기와 집안일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자기 감정에 있어서 솔직 담백했다. 그러면서도 남편과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었다. 괴테가 그녀를 사랑하고 선택한 이유도 그녀의 그런 순박한 매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괴테보다 16살이나 어렸지만 되려 어머니같이 그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어설프게 똑똑한 여자들처럼 까탈부리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으며 남편의 길을 돋워주고 나아가서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줄 알았던 현모양처.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서로 많이 달랐으면서도 28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리라. 그녀를 괴롭힌 것은 괴테의 여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곧잘 자기가 흥미있어하는 무도회나 연극 감상을 다니곤 했는데 그녀를 마뜩찮게 여기던 사람들 눈에는 그것조차도 남편 덕에 누리는 신데렐라의 호사쯤으로 여겨져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녀의 밝고 명랑한 성품 아래엔 사람들의 악의적인 시선에 시달리는 마음의 그늘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1798년 겨울, 죽을 힘을 다해 참고 또 참으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크리스티아네의 감정을 마침내 폭발시킨 사건이 터졌다. 괴테가 집을 비운 사이 바이마르 영지 관리인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크리스티아네한테 괴테가 곧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어봤던 것이다. 신부를 위해 말과 마차까지 구입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아네로서는 한마디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다. 나를 두고 내 아이들을 두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 그녀는 경악해서 한참을 통곡했다. 그 소문의 진상은
당시 괴테가 슈타인 부인의 진료인 22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류 작가 아말리에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루머였다. 당시 상류층 여인들이 그렇듯 나름 허영도 있었고 야심만만했던 아말리에는 괴테와 친분을 쌓았는데 그것이 남의 말하길 좋아하는 수다꾼들에 의해 그렇게 와전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도 남편과 슈타인 부인의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크리스타네로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게다가 상대가 슈타인 부인의 진려라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남편에 대한 믿음 하나로 크리스티안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다독이며 인고의 시간을 보낸 까닭에 그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건강은 나빠졌다.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원인을 모르니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기껏해야 우유에 소금을 타먹으라는 우스꽝스러운 처방만을 해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에게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모습만을 보이고자 노력했다. 당신이 내 편지를 받고 즐거웠다니 나도 기쁘군요.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자주 편지를 써야겠어요. 당신도 저한테 다정하게 편지를 자주 보내줘서 정말 좋고요. 여기서 당신 없이는 즐거울 수가 없네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이 지금 여기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당신이 집에 돌아오시면 서로에게 이렇게 충실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튼실한 거위와 닭을 새로 몇 마리 들여놓았어요. 텃밭에 심은 오이도 잘 자라고 있고요. 금년엔 모든 걸 늦게 심어서 걱정했지만 밀도 상태가 좋고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오시면 우리 정원에서 자주 식사를 해요. 그때가 기다려져요. 아우구스트가 아빠를 많이 기다려요. 아빠는 왜 오시지 않느냐고 자꾸 물어요. 그 아이는 정원에서 버찌가 익어가는 게 마냥 신기한 모양이에요. 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당신도 그러실 거라 믿어요. 1793년 7월 중순 당신의 사랑하는 크리스텔. 두 사람의 이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병이 급속도로 악화된 탓이다. 현대의학의 지식을 빌리자면 크리스티아네가 앓고 있었던 병명은 아마도 신부전증에 의한 요독증으로 추측된다. 1816년 6월 6일 크리스티아네는 세상과 이별을 고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자기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괴테에게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당신 아내로서 사는 동안 행복했어요. 이제 그만 날 놓아주세요. 나도 당신을 놓아드리겠습니다. 괴테는 지난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무책임했던 점과 괴테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가슴속으로 삼켜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한 걸 자책하면서 그녀와 이별을 고했다. 그녀와 함께했던 28년에 행복했거나 힘들었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짤막한 사행시와 함께 간단한 기록을 남겼다. 그녀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녀의 착한 본성이 죽음과 마지막으로 끔찍한 싸움을 했다. 그리고 정오경에 아내는 내 곁을 떠났다. 나의 마음이 공허하고 적막한 죽음의 상태였다. 오 태양이여, 너 헛되이 애쓰고 있구나. 암울한 구름으로부터 얼굴을 내밀려고. 내 평생 이룬 모든 업적을 다 잃는다 해도
어찌 너를 잃은 슬픔에 비하랴. 괴테의 저작 중 서동 시집이라는 게 있다. 거기 수록된 8번째 편 줄라이카 시편에는 한 여인을 향한 은밀한 사랑이 숨어 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네 폰 빌레머. 1814년 여름, 환갑을 훨씬 넘긴 65살의 괴테는 고대 독일의 유적지를 직접 탐방하고자 라인과 마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물론 그때는 아내 크리스티아네가 병환 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었던 때다. 8월 초 그는 비스바덴에서 마리아네를 처음 만났다. 당시 그녀는 괴테보다 35살이나 어렸다. 원래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발레단의 단역 배우로 활동하다가 갑부이며 궁정 고문관인 빌레모한테 수양딸로 입양되었다. 그 후 어찌어찌하다 입양 부녀 사이에서 이상야릇한 사랑의 감정이 싹터 연인관계로 발전, 마리아네가 수년간의 빌레모의 구애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그들은 정식 부부가 되었다. 괴테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그녀의 결혼 5주 전쯤이었다. 그가 첫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먼저 구애했다는 설도 있지만 적어도 그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당시 괴테는 서동 시집의 도입부를 쓰는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고향 프랑크푸르트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2달간 여름을 보내면서 마리아네와 급격하게 가까워졌다. 이후 마리아네와 괴테 사이에서 꽤 여러 편의 편지가 오갔는데 마리아네는 괴테에게 은근히 연서 뉘앙스가 풍기는 편지를 써보내곤 했다. 나의 꼬마, 당신은 나를 사랑스런 꼬마라고 부르십니다. 언제나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저는 항상 행복할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을 거장이라 부릅니다. 당신을 대가라고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뵈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신 우리 곁에만 머물러 주세요.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서동 시집의 주요 모티브인 줄라이카가 구성되기 전이다. 왜냐하면 아직 괴테는 그녀에게 호감만 가졌을 뿐이지 격정적으로 사랑하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해 겨울 갑자기 초대 등 줄라이카 시편에 들어갈 연시 몇 편이 완성되었다. 특히 어서 연인이여 어서와 터번을 감아주오는 그의 생일에 터번을 선물했던 마리아나에 대한 그리움이 문맥마다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1815년 8월 괴테는 프랑크푸르트 근교에서 마리아나와 다시 재회했다. 마인강이 보이는 그녀의 별장에서 그는 약 4주간 그들 부부와 머물렀다. 빌레머는 여러 가지 일로 바빴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괴테와 마리아네가 함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줄라이카 시편의 대다수 시들이 창작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두 사람만의 암호로 사랑을 전하게 됐다. 괴테는 어느 날 묘하게 해석되는 다음과 같은 뉘앙스 짙은 편지를 써보내기도 했다. 기회가 도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회야말로 몹쓸 도둑이요. 왜냐하면 기회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랑의 마지막 불꽃까지 훔쳐가니 기회는 내 삶의 온갖 보물을 그대에게 넘겨주고 말았으니 나 이제 가난뱅이가 되어 목숨이 오로지 그대에게 달려있소. 허나 그대의 타오르는 시선에 나는 자비를 감지하고 그대의 품에 안긴 채 새로워진 운명에 가까워져 가오. 나흘 후 마리아네는 다음과 같은 화답시를 보냈다. 당신의 사랑에 너무도 행복하니 저는 기회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당신한테 도둑질을 했다지만
그 도둑질이 얼마나 절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도둑질이라고 하시는 거죠? 저에게 당신을 자진해서 내주세요. 저의 평화, 저의 풍성한 삶을 기꺼이 당신한테 내드리니 받아주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가난뱅이라뇨.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잖아요. 당신을 저의 두 팔로 안으면 그 순간 모든 행복이 저의 것이 되죠. 괴테의 서동시집 속 줄라이카 시편은 괴테와 마리아나의 사랑의 결실로 이루어진 연시들이다. 여기에 실린 시 중 적어도 4편은 괴테가 아닌 마리아인의 자신이 직접 쓴 시로 알려져 있다. 당신의 사랑에 너무도 행복하니와 말해보세요. 동풍, 서풍을 마리아인의 자신이 직접 썼음을 훗날 한 지인에게 고백했다. 그러나 그녀의 유언에 따라 그 사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에야 세상에 밝혀졌다. 9월 중순경 괴테는 마리아네로 인해 행복했던 여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바이마르로 떠났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리아네와 함께 보낸 짧고도 강렬한 여름은 노년의 괴테에게 아직도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든지 새로운 사랑에 가슴이 설렐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아름다운 나날들이었다. 그는 마리아네와 이별하면서 가슴 절절한 사랑의 시를 완성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별했다. 괴테의 자신의 행복은 오직 그의 줄라이카인 마리아네와의 사랑에 달려 있었지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사랑한 탓에 이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와의 이별 후 괴테는 갑작스레 가슴이 찢겨나갈 듯한 극심한 심장의 통증을 얼마간 호소했다. 이후 괴테와 마리아네 사이엔 서신만 오갔다. 크리스티아네가 세상을 뜬 후 빌레몬은 그를 위로하고자 초대했지만 두 번 다시 그는 그들 부부를 만나지 않았다. 1832년 2월 10일 괴테는 자신이 곧 세상과 작별을 고할 것이라는 걸 예감이라도 한 듯 마리아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와 함께했던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사랑의 추억들이 담긴 그녀의 글들을 되돌려 보내니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개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마리아나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치는 게 두려워서였을까?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 괴테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접한 마리아네는 슬픔에 잠겨 그가 며칠 전에 보냈던 소포를 비로소 뜯어보았다.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마리아네에게 연인 대신 인사를 하고 있었다. 내 사랑의 그 눈앞으로 그렇게나 고대하며 주고받던 이 글을 썼던 그 손에게로 언젠가 뜨거운 갈망에 넘쳐흐르던 그 가슴으로 이 글들은 돌아가야 한다. 아름다웠던 시절의 사랑스러운 증인들이여. 괴테의 줄라이카 시편의 총 42편의 시는 1814년과 1815년 여름에 있었던 괴테와 마리아네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추억의 산물인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개인적인 일상을 초월해 영원한 시의 세계로 승화되었다. 이것이 바로 Power of Love인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괴테의 사랑 지상주의가 마리아네로 마무리되었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네로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한 명이 더 남았다. 정말 못 말리는 호색한 애다가 연애의존증 말기 환자로밖에는 볼 수 없는
사랑 노름을 끝으로 그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퇴장했다. 그의 나이 72살 때였다. 나이 어린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손자들의 재롱으로 무료함을 달래던 바로 그 시절, 그는 다시 찾아온 사랑의 거센 회오리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다. 친구의 손녀딸인 17살 소녀에게 그만 마음을 홀랑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그 사랑은 부와 명예, 존경과 품위 등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손에 쥔 72세의 대문호 괴테의 지성과 학식으로도 절제가 불가능할 만큼 격렬해서 세상의 시선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렸다. 사랑의 눈먼 자, 무엇이 보이랴. 어느 날 괴테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브레지케의 집에 초대를 받아 며칠 머물렀다. 그러던 중 기숙학교에 다니던 브레지케의 손녀 울리케 폰 베르초프가 방학이 되어 집에 왔다. 어린 소녀에게 첫눈에 반한 72살의 괴테. 꽃다운 17 소녀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문학에 별 관심이 없었던 레베초프는 할아버지 친구라며 자기 집에 머무는 이 점잖은 노신살, 그저 훌륭한 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괴테는 따뜻한 봄 햇살에 세례를 받으며 소녀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옛 추억을 더듬어 슈트라스부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가 통하는 이 귀여운 소녀를 보며 그는 모처럼 행복했다. 며칠 후 그는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한다. 얼마 전에 새로 출간한 비렐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였다. 소녀는 제목이 어렵고 책도 두꺼워서 읽기 힘들겠다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 계기로 두 사람은 더욱 친해졌고 갈수록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손녀를 바라보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한테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의 눈빛이었다. 생기발랄하고 싱그러운 그녀를 바라볼 때면 그는 자신의 나이 따위는 잊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격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기가 그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깨닫자 의사를 찾아가 지금 결혼해도 건강상 해롭지 않겠냐며 조언을 구하고 친구를 동원해 레베초프의 어머니한테 딸을 사랑하오니 그녀를 자기한테 주십사 정중히 청혼을 하였다. 괴테의 나이 74이었다. 물론 청혼은 거절당했다. 이 소문을 듣고 가장 분개한 사람은 바로 괴테의 아들이었다. 주책도 유분수지. 그는 만일 아버지가 그 손녀뻘 여자와 결혼하면 창피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으니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말년의 괴테와 손녀뻘인 어린 소녀와의 사랑은 물론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느 날 미치도록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주머니 속에 있던 성냥을 꺼내 불을 붙이며 간곡하게 말했다. 제발 이 성냥개비 하나가 타는 동안만이라도 그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네 주책바가지 할아버지도 아니고 대작가 괴테가 그런 짓을 했다니 그의 주변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는 것도 당연했다. 사랑 지상주의자 괴테는 죽기 직전까지도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탓에 사랑마저도 장애가 되는 자신의 한계를 참담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그는 손녀뻘 소녀를 탐내는 노망든 노인네라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창피를 잊기 위해 여생을 창작에만 전념했다. 그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레베초프와의 사랑과 시련의 고통은 생애 최고의 연애 시
마리엔바트 비가를 세상에 탄생시켰다. 이 시는 연인과 사랑을 나누다 천국에서 추방된 한 인간이 느끼는 고뇌와 탄식을 표현하고 있다. 즉 연인과 사랑을 나누다가 천국에서 추방된 인간은 바로 괴테 자신이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거절당하고 온 길을 다시 쓸쓸히 되돌아가야 하는 괴테한테는 오직 처절한 절망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엔 사교계의 총아로 그렇게 잘 나갔건만 이제는 늙었다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여인 하나 없음에 가슴이 텅 빈 듯 말할 수 없이 허전하고 쓸쓸했을 것이다. 괴테는 마리엔바트 비가에서 그가 젊은 시절 썼던 희곡 타소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서 침묵할 때 신이 나로 하여금 그 고뇌를 말하도록 했다. 괴테는 대작 파우스트를 탈구하고 난 다음 해 숨을 거두었다. 들장미. 사내아이가 장미 한 송이를 보았네. 들판에 피어있는 장미를. 그 꽃이 마치 이른 아침처럼 싱싱하고 아름다워 가까이서 보려고 달려간 아이는 기쁨에 넘쳐 그 꽃을 들여다보았네. 장미, 장미, 붉은 장미, 들에 핀 장미꽃. 아이는 말했네. 들에 핀 장미야, 너를 꺾어 가질 거야. 장미가 대답했네. 그럼 난 가시로 널 찌를 거야. 내가 영원히 나를 잊지 못하게 말이야. 그냥 참고 있진 않을 거야. 장미, 장미, 붉은 장미, 들에 핀 장미꽃. 하지만 제멋대로인 사내아이는 들장미를 꺾어버렸네. 장미는 꺾이지 않으려 기를 쓰며 아이를 찔렀지만 고통스런 비명도 소용없이 꺾이고야 말았네. 장미, 장미, 붉은 장미, 들에 핀 장미꽃. 릴리, 아름다운 릴리에게.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눈이 쌓인 언덕에서 당신의 모습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를 맴돌며 당신의 모습이 밝은 구름 속을 떠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힘으로 마음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을, 그리고 헛되이 사랑이 사랑에서 도망치는 것을 나는 여기서 느낍니다. 슈타인 부인에게. 아, 변함없는 그대 마음이여. 그대로 하여금 변함없는 내 마음이여. 아니, 나는 이 진실을 믿는다. 그대 사랑하는 줄 모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한히 그대 사랑함을 느낀다.